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생명과학 또 분자생물학 이쪽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 그, 그 창조론의 여러 분야 중에 뭐 창조론의 뭐 저기 과학적인 분야에서도 뭐 어, 우주 창조, 인간 창조, 과학 진화, 그 생명의 기본 문제, 그다음에 생명의 아, 그 생물 진화론, 생물 이런 이제 그런 쪽에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진화생물학에 대해서 이제 진화생물학의 이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난 다윈이 이제 음, 종의 기운을 쓰고 난 이후부터 이제 한 150년 정도 지금 흘렸는데요. 그 그런 이제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그 중에서도 이제 신다윈주의 그 흔히 말하는 근대 종합이론, 현대 종합이론이라고 하는 지금 그 진화생물학의 주류의 세계관에 대해서 그 진화생물학자들이 이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창조론자들의 관점보다는 진화생물학 내부의 논쟁 이야기가 되고, 이거 제가 3년 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새로운 패러다임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오늘은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신다인주의 근대종합 이론이 왜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는가, 이에 대한 이제 그 진화생물학자 내부의 이야기를,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제가 오늘 다양한 의견을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 한 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어, 그 현대 진화생물학이 패러다임이 왜 바뀌게 되고 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가, 그에 대한 이 세계관적으로 좀 이제 고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전달해 보고 싶고자 하는 내용을 사실 한 문장에 좀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은 이제 데니스 노블이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죠. 지금 그 심장생리학을 전공하셨고, 어, 시스템 생물학 이쪽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시스템 생물학의 개척자 중에 한 분으로 평가를 받는 분이십니다. 이 데니스 노블 교수님은 지금 36년생이니까 거의 이제 그 연세가 90에 가까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85세 넘어서도 계속 논문을 쓰고 또 하시는 걸 봐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대단하다, 정말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 이게 학자의 정신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도킨스하고 이 짝이 되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킨스와의 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이게 이런 데 잘, 만약에 뭐 다른 완전 대척점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자유롭게 토론하나 이런 게 참 드문데, 영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부럽고, 또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데니스 노블 교수님의 책도 있고, 또 이런 대중 강연들이 온라인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용은 사실은 이제 지금 2022년에 이분이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을 사실 오늘 주로 소개할 예정인데요. 그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킨스의 이적 유전자라는 것이 과학사에서 가장 큰 실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건 결국은 아까 오늘 제가 제목으로 냈던 신다윈주의 근대종합 이론, 이 근대종합이라는 것이, 이론이라는 것이 과학사에서 어떤 면면 난센스다, 이런 어조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신다윈주의라는 이 세계관, 신다주의, 생명을 보는 신다윈주의적 관점, 근대종합 이론의 관점은 완전히 이것은 어, 어떤 모순에 처해 있다, 세계관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80이 넘어서 계속 지금 외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3년 전에 했던 내용하고 조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슬라이드를 좀 가져와가지고 어, 오늘 이쪽에 생물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배경이 없으신 분들 위해 잠깐만 이제 간략하게 어,
생물 진화론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역사, 생물 진화론이 다윈 시대부터 계속 지금 이제 변하고 있다. 학문의 발달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본질에 약간씩 약간씩 다가가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그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물론 희미하지만 그, 그 창조의 본질에 좀 다가서면서 진화론도 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물 진화론의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이제 뭐 살펴본다면 크게 이제 그 다윈의 진화론이 1859년에 나온 이후로부터 한 두 번 정도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다. 물론 연도는 이제 막그 학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다윈주의 진화론이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제 종회교훈이 출版되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어, 어, 신다윈주의 근대종합이론 이걸 구분하기도 하는데 거의 이제 시대적 흐름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네오 다윈이언 마던 신서시스라고 하는 이제 신다윈주의적 근대종합이론 이렇게 해서 20세기 한 1918년 이후로부터 1930년대 40년대 이후로 이제 그 신다윈주의라는 그 생물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제 전성기를 이루어다가 아, 20세기 말부터 새로운 조금 이제 기존의 신다윈주의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진화론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예,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20세기 그 말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제 21세기 초반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EES라고 하는 확장된 진화학 종합 이론, Extended Evolutionist Synthesis라는 이 이론들이 이제 지금 이제 21세기 초반에는 좀 이제 세력을 좀 더 얻고 있지 않는가.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신다인주 관점이 아직도 유효하다.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윈주의 진화론에서는 이제 그 생물 진화 그 집단화에서 어떤 형질이 이제 변이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그 경쟁이 일어나서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가 내추럴 실렉션이 일어나서 번식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 다윈주의 진화론은 그 당시에는 이제 유전학이라든지 분야생물학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이제 그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인주의 진화의 핵심은 변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생성돼가지고 어떻게 개성돼가지고 후손에 전달하고 자연스택되는가 요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과학적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이제 단점이 있었죠.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에서 20세기 초반, 1900년대, 1910년대, 20년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유전 물질에 대한 유전자의 본질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전 물질이 어디에 있고 핵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핵인 핵산의 구조와 또 이제 그 이후로 1950년대 이후로 이제 DNA 구조가 밝혀지면서 D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알려지게 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더 전에 이제 돌연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형질이 바뀐다는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돼 1910년대부터 알려지게 되면서 어, 그 변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개성되는가에 대한 그 분자 수준에서 기작이 좀 잘라지면서 이제 유전학과 진화론이 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10년대부터 40년대, 50년대까지 이루어지게 이것이 이제 신다윈주의 근대 종합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 원래 이제 원래 유전학과 진화론은 이러한 처음에 이제 유전학이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이 재발견되고 그 전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과의 어떤 약간의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과학사적으로도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과 다윈의 진화론은 대립적인 관계에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맨델의 유전 원리에 따르면 이제 부모의 없는 형질은 자손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윈의 종에게원의 작은 변이가 계속 일어나서 새로운 종이 형성된다는 개념과는 조금 더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 그리고 집단 유전학의 이제 그 지식이 쌓이게 되면서 이런 이제 유전 원리하고 다윈의 진화를 연결시켜서 진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만들는 시도들이 이제 도부잔스키, 마이어, 벅슬리 이런 어, 신다윈주의의 그 거두들 태두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종합 이론, 신다윈주의가 이제
완전히 이제 확립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DNA 이제 1950년대 DNA 구조가 밝혀지면서 이게 더 확장이 되는데 이 얘기는 따르면 생물의 형태 변화는 결국 내부적으로 이제 개체군의 유전자의 빈도의 변화, 집단 유전학이죠. 집단 그리고 그다음에 유전자의 변화인 돌연변이가 결국 자연 선택에 필요한 변이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윈이 잘 알지 못했던 그 변이의 기원이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돌연변이로 설명되고 변이가 자연 다수에게 전달된 과정은 바로 이것이 유전 법칙의 원리를 통해서 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진화론과 유전학이 완전히 통합되면서 신다윈주의적 근대종합론이 완성되게 되고 이때 자연선택은 유전자 수준에서 자연선택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적응과 진화를 이끌어내는지를 유전자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 지금까지 이제 지금 거의 100년 전부터 시작된 그 사상적 흐름들이 생물 진화의 사상적 흐름들이 지금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것이 이제 그 신다윈주의 세계관을 가장 잘 표현한 어떤 그 유행어죠. 유행어인데 이 이기적 유전자의 그 사상적 뿌리에 대해서는 조지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신데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1966년도 그러니까 그 1976년에 이제 그 이기적 유전자가 나오기 전에 10년 전쯤에 나온 저서입니다. 그래서 이 적응과 자연스때 이 책은 이제 지금 그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진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가, 아니면 뭐 집단에서 일어나는가,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가, 아니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이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게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진화는 진화의 가장 중요한 단위는 유전자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물의 적응의 목적은 유전자의 복제를 증명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는 더 많은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기계다. 이게 딱 그 도킨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킨스 앞서서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신 분이죠. 그 적응은 유전자가 이러한 자기 복제를 촉진하기 위해 세상으로 또 자원을 얻는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의 단위가 개체와 집단이 아니라 유전자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집단이나 군집, 생태계가 아니라 오직 유전자의 이득을 위해서 일어남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 선택 이런 쪽에서 이제 아닌 그 유전자 중심의 다인주의, 신다인주의 세계관을 아마 정점을 찍는 역할을 한 분이 아마 조지 윌리엄스라고 이제 아마 진화 생물학 역사에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진화는 유전자의 번식 성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유전자 중심적 관점, 진센터드 비어 오브 이볼루션 이게 바로 이제 도킨스의 사상이죠. 그래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아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6년 초판에 나왔던 이기적 유전자는 이제 바로 이것이죠. 이제 바로 DNA다. 우리의 생명체 유일한 존재의 목적은 DNA를 생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한 것이 DNA이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의 이유다. 그래서 그 이타적 행동까지도 이제 유전자를 얼마큼 정리시키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 그래서 이 도킨스의 이게 유전자에서 앞쪽에 보면 2장, 뭐 3장, 4장 뭐 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복제자와 운반자, 리플리케이터하고 베이클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반자는 개체죠. 생명체라는 것은 우리의 각 개체죠.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의 개체는 그냥 운반자 역할일 뿐이고 사실 중요한 것이 뭐냐? 복제자. 예, 지금 불멸하는 유전자. 불멸하는 계속적으로 전달되는 유전자가 바로 이제 생명 현상의 본질이요, 진화의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윤주의 진화론에서 말한 자연선택과 적자 생존의 개념을 유전자 중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진화를 설명해서 유전자 중심의 진화론, 신다윈주의 세계관의 이제 가장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 초반까지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 이러한 유전자 중심적 진화론, 유전자를 중심으로 형질의 변화와 형질의 전달, 자연 선택, 적응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 항상 중심에는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전자 중심적 진화론에서도 굉장히 큰 한계가 있고, 이것이 유전자만이 이제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제, 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제 많은 연구들을 봤을 때, 진화한다는 데에서는 이제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진화는 유전자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유전자는 그 중에 하나의 한 요인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유전자는 다른 요인들에 따라가는 함께 따라가는 그런 요인이다. 이런 유전자 중심적 진화론에 대한 반기를 드는 그룹들이 나타났다. 아까 말씀드린 EES 확장된 진화정합 이론이 이제 어, 이번 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그 어, 공론자들 이제 진화생물학자들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 많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이제 저번 포럼에 제가 이 ES에 대해서 잠깐 뭐 어떻게 보면 수박과 그 달기식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왜 그러면 오늘은 이, 이 유전자 진화론의 그 한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다윈주의 근대종합 이론이 세계관으로서의 그 굉장한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그 부분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데니스 노블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문을 쓰지 않았나, 가장 많은 이제 그 글과 책들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ES 쪽에 생각이 가깝지는 하지만은 ES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대담에 보면 The End of Neo Darwinism이라고 이제 신다윈주의의 종말이라는 이런 그런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신다윈주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15년 논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다윈이즘부터 그 신다윈주의 근대종합이론 그리고 지금 이제 확장된 진화종합이론에서 각각의 중요시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변이의 계승과 자연선택 요것만 이제 다윈이 말했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근대종합이론이 나오면서 이제 진 유전자의 개념이 나오게 되고 돌연변이가 나오죠. 돌연변이 나오면서 돌연변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NA가 가장 중요하고 DNA가 선택된다. 유전자가 선택된다. 유전자 중심적 세계관이 이제 득실을 하다가 아니다. 이제 그 진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진화는 일어난다. 그 중에서 하나의 요인일 뿐이다. 유전자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물 진화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어, 과학 발전과 이제 사고의 발달에 따라서 상당한 패러다임을 변화를 겪게 되고 이것이 이러한 변화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창조의 하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힌트를 이 진화론 내부의 논쟁을 보면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14년 네이처에 이제 진화론 내부 논쟁에 관한 중요한 이 페이퍼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생물 진화론의 역사를 만약에 앞으로 이제 한 50년 뒤에 쓰게 된다면 이 논문이 반드시 이제 인용될 것 같은데요. 2014년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이제 그 기존의 그 신다윈주의 세계관을 신봉하는 그룹하고 그다음 아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렇게 한다. 이런 그룹들이 이제 같이 토의하는 지금 그러니까 10년 전쯤이 지금 이제 비등비등한 뭐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은 아마 아, 이쪽이 더 앞서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이제 아마 진화 생물 학계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도 뭐 진화 생물학을 하는 부자 생물학을 하고 있지 진화 생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이제 신다윈주의의 쇠퇴에 대한 세관적인 그 고찰인데, 여러분들의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이 같이 가져도 좋겠다 생각도 처음 했지만, 시간적인 한계와 또 개인 능력의 한계 때문에 오늘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데니스 노블이라는 옥스퍼드 데니스 노블 교수님의 그 신다인주의 비판,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니스 노블 교수님은 이제 신다윈주의에 나타난 이제 환원주의와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굉장히 많은 이제 비판을 계속 해오고 지금 80이 넘어서서 계속 이제 논문을 쓰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책도 한두 편씩 이제 쓰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2006년에 이분이 이제
그 영어 저작이 처음에 나왔는데 그 생명의 음악이라는 이 뮤직 오브 라이프라는 이제 책이 이제 나왔고 한국에서도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반대 다른 관점의 책을 소개할 때 항상 이제 생명의 음악이라는 뮤직 오브 라이프가 소개가 되고 그 도킨스와 대담하는 것도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됐다가 지금 앞철판이 돼서 아마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유전자 중심적 관점,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이 아, 그 유전자 중심적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과학의 발전을 유전자 중심적으로 중심적 세계관으로 해석하기 위한 어떤 어떤 화려한 의무적 논쟁이다. 사실은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자기만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쟁이시지, 그건 실제적인 과학 현상과는 좀 거리가 있다. 실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어,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노블은 이제 그 생명의 근원을 미시적 환원주의, 유전자 결정론이죠. 유전자 결정론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거시적 관점의 시스템 생물학에 입각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한다. 이분은 이제 분자 생물학과는 조금 더 다른 이제 환원주의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관점, 이제 그 시스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생명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 의식, 기억, 인격 등 이런 것들은 이 단순히 유전자의 속성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전 기저에는 유전자와 환경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중심에 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유전자의 반응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것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생명체의 기능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 이거 그 블루프린트라는 이제 유전자 중심적 생명의 청사진이라는 그 시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비유가 생명의 음악에서 말하는 가장 큰 비유는 유전자를 약 3만 개, 그러니까 유전자 개수가 2만 개에서 3만 개 사이라고 2만 5천 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 3만 개의 그 파이프가 있는 거대한 오르간으로 비유하면서 이 오르간을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달라지듯이 유전자가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연주자에 따라서 그 음악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게 되죠. 그래서 유전자 중심적 세계관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생각을 또 요약하는 또 중요한 문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 신다윈주의의 인과관계에서 유전자를 특권으로, 신다윈주의는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떤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서 유전자를 특권, 프리빌리지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어떤 특권을 아주 중심적인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 중심으로 여기지만 생명체라는 것은 어, 상호작용의 다중적 네트워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어떤 중심적인 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환경과 더불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다중적인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그 체제에서는 어떤 중요한 요인, 결정적인 요인, 핵심적인 요인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뭐 굉장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스 노블 교수님의 그 신다윈주의 비판은 이제 유전자 중심적 환원주의, 진 센트릭 리덕셔니즘을 비판하고 계신데요. 결국 신다윈주의가 생명 현상을 유전자 쓰는 환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DNA 유전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게놈, 지놈은 생명의 청사진이다. 그래서 이제 그 휴먼 그 인간 유전체 해독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뭐 신의 언어를 다 청사진을 해두겠다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이제 비유가 됐었는데 이분은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용어를 청사진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이제 극렬하게 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청사진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은연중에 어, 생명의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은 DNA, 그리고 유전자에 있다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용어가 가진 중요한 어떤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블루프린트 이런 것 비유로 표현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잘못됐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비유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어떤 능력 스스로 아까 도킨스가 말하는 그런 중심적으로 어떤 자기를 관리할 만한, 자기를 결정할 만한 그런 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와 유기체의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만 기능할 수 있다. 전일론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DNA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DNA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그 세포 안에서, 개체 안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유전자 DNA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NA는 수용적인 분자다. 그리고 이제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그 DN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개체 수준에서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활성화되어야지만 이것이 일어난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생명 시스템은 여러 수준에서 아까 다층적인 이제 그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유전자, 세포, 조직, 기관, 유기체, 환경 이런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한 복잡한 네트워크 보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중 어떤 수준도 그러니까 그 신다윈주의의 세계관적인 가장 큰 오류는 그 중에 한 수준을 절대화시키고 특권화시켰다 이것이죠. 그래서 떤 수준도 다른 수준의 특권적인 인과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그래서 생물학적인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의 상대성 원리처럼 생물학에서는 특정 레벨이 절대적 원인이 된다는 전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리고 각 수준이 동등하게 인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 세포, 조직, 개체, 환경 모든 수준이 온전한 생물의 기능을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주장하시는 게 하향적 인과뿐 아니라 상향식 인과 모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그 신다윈주의 세계관에서는 그 상향식 인과 이분은 이제 유전자 신다윈주의에서 유전자가 중요하고 유전자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RNA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세포 소기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이제 유전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그 생명체의 형질 생명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관점이 이제 그 신다윈주의 세계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생명 현상은 물론 이제 유전자 이러한 상향식 인과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생명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향식 인과 다운로드 코세이션이라고 이 각각의 다양한 수준에서 결국 그 어떤 생명체가 그 생명체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다시 이제 세포가 영향을 받게 되고 세포는 다시 이러한 그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를 다시 이제 발현시키는 일종의 이제 그 피드백이죠. 피드백 그 루프와 비슷한데 그 유전자가 어떤 자기 스스로 이런 현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개체 수준에서 이러한 이 다양식 인과관계가 일어나야지만 생명체가 일어나는 건 굉장히 분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분명한 사실에는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다인주의 세계관에서는 진화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향적인 원인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잠깐만요. 예. 이 작년에 이제 그 데니스 노블 교수님 네이처에 북리뷰를 하나 쓰셨죠. 북리뷰 하나 쓰셨는데 이게 본인의 90세 가까운 연세에도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그 석평도 네이처에 낼 수 있다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유전자가 그 생명의 청사진이라는 그 관점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2001년 인간 유전체의 서열이 해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체의 사용 설명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렇지만 유전자 정보는 프로그램이나 청사진이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유전자는 DNA 서열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미리 정해진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유전자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그 가능성을 갖고 있을 뿐이지 어떤 그 결정하는 원인으로서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능 유전자, 뭐 이제 동성애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분은 이제 결코 그런 관점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도미니 노블 교수님이 가장 큰 비판하는 것은 이제 신다윈주 갖고 있는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로 대표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복제자 운반자라는 이것을 갖다가 이 듀얼리즘 이원론이다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이제 복제자하고 유기체를 명확하게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유기체는 그 기능을 할 뿐이고 유전자 명령에 따라 기능할 뿐이 결국 진화 생명의 진화 역사에서 보존되는 건 유전자다. 불멸하는 유전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유전자가 자신의 영속성을 위해 유기체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했죠. 이게 이제 이 잘못된 이원론이라는 것이죠. 세계관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제자가 운반체, 생명 개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기체는 단순히 유전자를 담고 있는 로봇이다. 로봇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말했지만 유전자가 기능을 수행하고 복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유전자가 기능을 수행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 생명체는 시스템적 사고를 이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 그 신다윈주가 갖고 있는 이러한 그 복제자와 운반체를 구분하는 것은 심각한 이원론이며, 어, 그 데카르트의 마인드 바디 듀얼리즘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본질을 불필요하게 분리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기체의 능동성 및 목적성, 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신다인주의에서는 진화를 맹목적이고 목적 없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보죠. 그리고 유기체를 수동적인 자연선택의 대상,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노블은 유기체가 환경에 적극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행동을 통해 자신의 진화적 운명을 부분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노블은 생명체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차원된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는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 선택하고 예측하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적성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물론 질환주 관점에서 이번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주목해 볼 만한 이제 이런 어,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다윈주의 시대에서는 이제 획득 경질 유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50년 정도, 1960년대부터, 50년대부터 시작된 그 후성 유전학의 개념, 지금은 굉장히 이제 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처음에 이제 그 바이스만의 실험에서 쥐의 꼬리를 계속 잘라도 이제 그 형질이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스만은, 독일의 그 유전학자 바이러스만은 어떤 그 생식젤과 체세포와 유전주 형질은 배리어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격리돼 있다. 그래서 흑덕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이제 신다인주의 핵심적 가정이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이제 노블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후속 유전학적 연구는 이제 환경 요인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러한 이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포식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최근 연구 결과로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유전적 변화만큼이나 진화에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환경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 환경이 결국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어떤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는 것이다. 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결국 시스템 생물학적 사고인데 생명 현상을 좀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라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단일한 청사진, 단일한 어떤 그 블루프린트에 해가지고 프로그램화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생명의 음악처럼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 이 데니스 노블 교수님은 신다윈주의의 유전자 중심적이고 환원주의의 시각이 생명체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유전자와 유기체 간의 인과관계를 이원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는 유기체의 능동성, 다면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런 관점을 통해서 생명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다윈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짤막하게나마 이렇게 어, 이 노블의 신다윈주의 비판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러한 신다윈주의 세계관에 대한 비판과 어, 그러면 이 창조론적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결국 그 창조의 본질, 창조의 세계를 이제 기독교 철학적으로 이제 가장 제가 여러 가지 공부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기독교 철학적으로 이제 창조의 세계의 다면성, 다차원성을 이제 강조했던 학자는 제가 발견한 거는 이제 헤르만 도이벨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헤르만 도이벨트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신칼빈주의 기독교 세계관에 이제 그 굉장히 이 사상적 흐름,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그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그 영역 주권, 양상 국면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면서 창조의 세계는 어, 다양한 양상 국면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16가지, 15가지의 양상 국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적, 공간적, 운동적, 물리적, 생물학적, 감각적, 분석적, 역사적, 언어적, 사회적, 경제적, 미적, 법적, 윤리적, 신앙적 이런 창조의 이런 다양한 양상 국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양상 구조가 어떤 그 각각의 영역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각양상들이 서로를 그 지시하고 있고,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창조의 정합성 코헤런스를 이루면서 의미의 총체성을 지향하며, 이건 다시 만물의 기본을 지향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그 지금 한동대에 계시는 이제 최영준 교수님이 이제 이 책에서 쓰신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연필 한 자루를 생각해 보자. 연필 한 자루는 하나의 개체 구조와 이제 개체 구조로 각 존재하지만, 이것을 양상 구조로 분석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양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관점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적으로 보면 이건 연필은 한 자루다. 근데 그 역사적 관점에서는 연필 역사에 대해서 또 말할 수가 있고, 사회적 양상에서는 연필의 사회적 기능을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연필의 가격, 또 미적인 관점에서는 연필의 디자인, 윤리적 관점에서는 연필이 누구 것이며 또 뭐 그 훔쳐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할 수 있죠. 이렇게 양상 구조는 한 개체 구조가 가지고 다양한 면을 부각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양상 구조와 영역 주권 사상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이 하나의 양상 국면을 절대화시키는 환원주의. 그래서 그 신다윈주의가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전자라는 하나의 양상 국면을, 그러니까 생명 현상이라는 또 다른 약간 15개의 관점 중에서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그 유전자라는 그 또 다른 양상 구조죠. 양상 구조를 절대화시켰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현상에 대해서 가장 그 다양한 그 다층적인 구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생명 현상을 유전자만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그 화전주의 오류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한 면만 절대화되면 다른 면을 관과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전체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결국은 그 진화론이라는 생물 진화론은 결국 지금 생물 진화론은 이 어, 환장상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다른 면들을 관과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관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독교 철학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그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그 지금까지 이제 생명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향식 결국 유전자 D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하고 모양과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꿔간다. 그래서 유전자의 변화가 생명의 본질이고, 진화적 변화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고, 그러니까 청사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죠. 그렇지만 생명상은 결코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런 아까 복제자만을 강조하게 되는 환원주의적 오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이제 어, 어, 결국 신다윈주의가 세탁이 되는 세계관적인 오류로 인해서, 과학적인 오류는 마찬가지지만 세계관적인 오류에 의해서 이제 세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생명현상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DNA 중심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뭐 DNA 구조가 밝혀진 지 100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 다양한 양상들을 이제 그려가고 있죠. 다양한 양상들을 그려가면서 어떤 생명 현상은 다층적인 구조로 이어지고, 여기서 환경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거, 그런 것들 빠져 있죠. 이 다양한 다차원적인 현상이고 다양한 국면에서 조절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생명 현상이 다면적으로 조절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면적인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그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항상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창조의 본질은 어, 다양한 양상 국면과 어,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이제 신다윈주의 세계관에 이제
가장 크게 비판하셨던 이 데니스 노블 교수님의 주장은 바로 생명 현상은 서로 작용하는 다중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어떤 유전자의 특권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제자와 복제자와 운반체를 구분하는 것은 신다인지 근대종합이론을 근본적으로 그런 근대종합이론은 근본적으로 이원론적 사상이다. 생명 현상의 본질과 맞지 않는 잘못된 세계관이다. 이것을 이제 진화론 내부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바로 어, 한 세기를 주도했던 신다인주의 관점이 쇠퇴하게 되고 어, 대체로 원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의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원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반성으로 21세기 진화생물학이 신다이주의 근대종합원에서 확대된 진화종합이론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겪고 있다. 이렇게 뭐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다중적인 네트워크, 이분 데니스 노블 교수님 말씀이죠. 상호작용을 하는 다중적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반응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각각 요소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어떤 중요한 파트를 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건 이제 지적 설계의 논리하고 마다 같이 연결되죠, 결국. 결국은 이제 현대 분자 생물학이 발견한, 그리고 시스템 생물학이 발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창조의 본질과 그나마 조금씩 다가오고,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한 창조의 본질과 조금씩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생명현상의 본질의 특성,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다중적 네트워크,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신다윈주의적 점진적인 변화, 유전자의 변화를 통한 점진적인 변화로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만들어진다. 이런 근본적인 대답. 다중적인 네트워크는 이제 어떤 특별히 중요한 인자가 없습니다. 그죠? 함께 어우러져서 오케스트라처럼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창조론적 관점, 지적 설계의 관점하고 굉장히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다중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진화 생물학이 정말 제시할 수 있을까? 아마 어떻게 보면 이건 과학의 영역이 바뀌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창조의 본질을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생물학자들이 말하는 다중적 네트워크, 상호작용하는 다중 네트워크가 결국 창조의 본질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두서없이 이제 좀 원래 제목과는 거창한 제목과는 말고 다르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데니스 노블 교수님의 이 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워낙 제가 생각하는 말을 그대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대부분의 내용들은 2020년에 발표하신 논문 안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